무기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모험적인 영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상대국에 비해 아주 조금이라도 화력, 성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성향은 20세기에 극에 달했고 상당히 모험적인 시도들이 많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지만 동그란 모양의 원형 전투기가 실험기까지 만들어진 적이 있었다고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XF-5U 플라잉 팬케이크라고 밝혀진 UFO 형태의 전투기의 정체에 대해서 공개가 된 것인데며 이번 시간에는 이 전투기와 이러한 부류의 비행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기에 개발된 XP-5U는 이름부터 실험기라는 의미인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실전에서 투입된 적이 없었음을 방증하는데요. 프로펠러기인 동시에 상당히 특이한 외형을 갖고 있는 플라잉 팬케이크는 동체 전체가 날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스텔스기인 B-2기와 본질적으로는 같은 카테고리에 속함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전투기에 탔던 베테랑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는 플라잉 팬케이크의 조종성은 상당히 훌륭했으며 저속 비행에서마저도 완벽하게 주행하는 기행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는데요. 또한 기체가 뒤집어져도 비행기, 파일럿 둘 다 손상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성도 훌륭했지만 이착륙 시에는 조종이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라잉 팬케이크 외에도 원형으로 만들 어진 비행체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미국과 캐나다의 합작이었던 아브로카입니다. 이 항공기는 속칭 나르는 지프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미 육군과 공군에서 각각 요청한 기체였는데 원리는 현대의 호버크래프트와 유사했습니다. 암속으로 비행하며 전천 후 정찰이 가능, 험지 비롯한 어떠한 지형에서 이 수송이 가능한 기체, 육군에서는 원했으며 공군은 레이더망 아래에서 정찰을 진행하다가 초음속으로 성층권까지 도달할 기체 원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위해 아예 두 군에 보낼 기체를 각각 제작했으나 역시나 그러한 성능이 나올 리는 만무했고 이런 어이없는 실패작에 정부가 지원을 계속할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참여한 모든 군이 큰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는데요. 이같이 괴상하면서도 실용성도 없는 무기들에 대한 실험은 두 기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실험작들이 탄생과 소멸을 반복했고 여기엔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투자가 있었기에 지금 현대전에서 사용하는 무기,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기술이 일상에까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트 전투기, 헬리콥터와 같은 기체들도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의심하는 실험 기체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용화되고 나아가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F-22와 F-35로 대표되는 스텔스기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은 공동성명을 통해 라팔과 타이푼을 대체할 6세대 전투기인 미래전투항공 시스템 개발을 위한 후속 단계를 공개했습니다. FCAS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진 2027년 비행 시연기를 출고, 2040년쯤 실전 배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의 핵심 방산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은 스웨덴, 이탈리아와 더불어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고 미국은 F-22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투기 시험 비행을 진행했는데요. 일본과 중국, 러시아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한창이며 한국이 6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당초 FCAS는 프랑스 주도로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요. 프랑스는 자국과 더불어 유럽 방산 분야, 이대 강국인 영국과 합작 개발을 추진했으나 2017년 독일로 선회했고 2019년에는 스페인이 합류했습니다.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지닌 프랑스가 FCAS 프로젝트를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라팔 전투기의 전례를 의식했다는 평가였는데요. 프랑스는 1970년대 중반 영국 등과 함께 전투기 개발을 추진했으나 자국 항공우주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자 독자 개발로 선회했고 그 결과물이 라팔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100% 프랑스 제작을 달성했지만 프랑스 국내 수요만으로는 라팔 제작사인 다쏘의 협력업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는 대당 단가 상승과 구매량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외 주문이 늘어나면서 전투기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넘겼지만 이를 달성하는 데 20여 년이 걸렸는데요.
반면 FCAS는 프랑스 공군과 해군 항공대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며 개발 단계부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셈이었는데요. 공동 개발을 통해 예산 조달도 더 용이해졌습니다. 라팔과 타이푼을 구매한 국가의 잠재적 수요까지 감안하면 400터부터 800대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고가의 첨단 장비가 다수 탑재되는 차세대 전투기의 대당 단가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프랑스 다쏘와 에어버스가 전체적인 개발을 담당하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모형과 상상도에 따르면 기수는 F-22와 유사하고 공기흡입구는 F-35와 비슷하며 꼬리날개는 미국 F-22와의 경쟁에서 탈락한 YF-23을 연상케 했는데요. 동체 하단에 내부 무장창 2개를 더해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외형을 인공지능 전투 체계와 드론, 레이저 등의 운용 능력도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진은 프랑스 사프란과 독일 MTU, 스페인 IPT가 함께 맡게 되는데요. 라팔의 M88 엔진보다 작지만 추력은 더 강한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며 터빈은 1800도의 고온을 견디도록 제작될 예정인데 사프랑은 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7년까지 만들 실증기에는 라팔 M88 엔진을 탑재하는데요. 이를 통해 차세대 엔진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검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스웨덴, 이탈리아와 템페스트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영국 BAE 시스템스를 중심으로 롤스로이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스웨덴 사브, 유럽 MBDA가 참여합니다. 미국은 극기리에 차세대 전투기 실증기를 띄웠는데요. 밀로퍼 미 공군 차관보는 지난해 미 공군협회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전투기 실증기가 수차례 비행하며 기존 항공기들의 기록을 여러 개 깼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이며 러시아는 미국과 수호의 설계국이 함께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KF-21 보라매 시저 11호기 출고식을 통해 KF-21 전투기를 선보였는데요. 내년에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 개발을 완료, 2028년 추가 무장 시험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F-21은 우리나라가 처음 개발한 전투기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2030년대 이후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6세대 전투기를 대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항공우주산업 기술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셈입니다. 항공우주산업 기반이 탄탄한 선진국들은 거듭된 기술 개발을 통해 전투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이 일찍부터 차세대 전투기 실증기 시험 비행에 나선 것처럼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6세대 전투기의 실용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에는 한국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전경배 중령은 공군이 주최한 공군력 컨퍼런스에서 2035년 한국 공군은 F-35 40여 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투기는 4.5세대 이하 전력이라며 주변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면 공중우세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2030년에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고 해도 한국은 빨라야 2049년 이후에 미국산 6세대 전투기를 들여올 수 있을 것이며 또는 그 이후에도 도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범국가적 지원을 통해 6세대 전투기 개념과 핵심 교류를 만드는 등의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6세대 전투기를 한국에 제때 판매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미국은 F-22 수출을 강력하게 차단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는 F-35를 판매했습니다. F-22 생산 초기 관심을 보였던 한국이 스텔스기인 F-35를 도입하기까지는 20여 년이 걸렸는데요. 한국은 앞으로 미국에서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높은 스텔스 성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장거리 탐지 장비, 동체 특수 재질, 인공지능에 기반한 전투 클라우드라는 통신 네트워크 등을 갖출 예정인데요. 한국은 앞으로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해 FCAS나 템페스트를 도입할 수도 있고 참여한 대가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KF-21 개량이나 후속 기종 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중국과 일본은 2030년대 이후 6세대 전투기를 밀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제공권을 지키려면 우리나라도 6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한국군 당국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래 만도대 산업을 눌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국의 시진핑이 새롭게 발표한 국가전략계획에서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고 필요한 경우 무력 사용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전당대회 직후에 발표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대만과의 적대적인 현상 유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만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중국의 정책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에 대만과 관련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기업 특성상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반도체 설계도와 정보를 넘겨받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TSMC를 비롯한 다수의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이 총집약된 반도체 설계도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만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며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이 적용된 3나노 공정의 양산을 시작하는 등 기술력만으로 TSMC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 9월 안으로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도체 장비 배송 문제와 다른 반도체 생산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어 내년 초까지 3나노 양산을 미룬 상황입니다. 작년에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TSMC의 기술진은 3나노 양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하면서 기존의 2년 주기로 신공정을 양산하던 것과 다르게 더욱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3나노 양산엔 생각보다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삼성은 지난 6월 3나노 양산의 성공에 이미 고객사들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TSMC는 사업 초기인 80년대부터 위탁 생산, 파운드리만을 전문으로 다퉜지만 삼성전자는 2010년대 들어서며 파운드리의 시장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7년 5월경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하며 5년차의 신생업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파운드리의 원조 TSMC보다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업 근황을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업계 2위이지만 16%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50%대의 TSMC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로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삼성 파운드리에게 반도체 주문을 맡기는 고객사들의 반도체 설계도와 성능 향상의 핵심 기술이 삼성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경우 아이폰에 탑재되는 스마트폰용 CPU 생산을 대만의 TSMC에게 전량 맡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기에 CPU 설계도를 삼성 파운드리에게 건네주면서까지 생산을 맡긴다는 건 애플 입장에서 내키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TSMC의 경우는 삼성처럼 중압반도체 회사가 아니리 오로지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기 때문에 설계도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을 건네주더라도 자신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은 종합반도체 회사이기에 TSMC를 압도하는 기술력이 있어도 파운드리 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고안을 이유로 TSMC를 시장 점유율 1위로 만들어준 대가를 톡톡히 치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전당대회에서 더 이상 대만과 통일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마저 중국과 대만을 일국양제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미국에서도 대만 관련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국양제는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던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머스크가 뜬금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머스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능으로 대민 TSMC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증폭되어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무력 충돌이 생긴다면 향후 몇 년간 테슬라 차량에 공급될 반도체 칩이 부족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물 안에
신차 출고 기간이 기본 1년에서 평균 2년까지 늘어난 상황에 중국과 대만의 충돌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부터 컴퓨터 CPU와 그래픽카드를 생산하는 AMD와 엔비디아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만 TSMC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주며 성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10년 가까이 30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투자를 집행했지만 서방 세계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던 반도체 기업들마저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게 유일한 반도체 공급국이 된 중국은 러시아에게 납품하는 반도체의 불량률이 최대 50%에 달한다고 영국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과거 중국산 반도체의 불량률은 1%에서 2% 사이였지만 서방의 제재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불량률은 0.05%에서 0.1%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 반도체 불량률이 얼마나 황당한 수치인지 가능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유도무기와 군사장비에 탑재해야 되는 반도체가 부족한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의 반도체를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의 반도체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흡수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이 한 자릿수이며 연간 28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 국가입니다. 반면 중국의 15억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이 대만과 통일하면 농축된 기술력을 단숨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도체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설계도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AMD와 같은 업체들은 최첨단 특허와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설계도를 TSMC에게 건네주면서 반도체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만약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에 넘어가면 이런 최첨단 극비 정보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서방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를 저지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한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한 중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우려처럼 중국은 실제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통일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국제적인 이목이 쏠린 가운데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첨단 방산 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늘어난 미국의 방산 장비 수요에 대만이 도입하려던 방어무기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몇 년 뒤에 더욱 강한 방위력을 갖추기 전에 현재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여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게다가 중국 지도부에선 반도체 없이는 양질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기반 산업으로 깔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제대로 된 반도체 장비조차 반입하지 못하는 중국이 제대로 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반도체 자립을 못하게 된 중국은 성장률의 한계가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2년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숫자이며 이번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실적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만약 3분기 성장률이 좋았다면 시진핑 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전당대회 이후로 성장률 발표를 미뤘다는 점에서 시장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출산율도 급격히 낮아지자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하기란 무리라 판단하며 현재의 중국이 가장 강력하고 앞으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대만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흡수 통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지금보다 시간을 더 끄는 경우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이 발전한 것보다 더욱 커지며 대만의 방어체계 시스템은 더욱 튼튼해지고 대만의 경제력과 국제적인 영향력마저 지금보다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게 돼 여러 가지로 중국에겐 지금이 가장 빠르고 대만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국제적인 대만 고립작전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국제연합 유엔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외교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은 국제적인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할 시에 유엔의 정당한 개입을 받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만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열악하고 지금처럼 대만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준다면 결과적으로 언젠간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는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신뢰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처럼 군사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대만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정직한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국산화를 방해했던 일본 소재 기업이 엄청난 최후를 맞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까지 대폭 낮추며 한국 업체에게 제발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에 일본인들마저 부끄러움을 느껴 치를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소재 기업의 최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공격하려 했던 부분은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이 키우려 했던 배터리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카세이란 일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의료 분야에 3년간 8천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출 규제가 진행됐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1,100여 개 품목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고 일본 기업들은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걸며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온 곳도 일본 아사히카세이였습니다. 아사히카세이는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화학회사로 종업원 25,000명의 매출이 2조 엔이 넘는 기업입니다. 일본 도레이와 함께 분리막 시장을 이끌며 점유율 18%로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었죠. 이 회사는 2012년 한국에서 발표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등 한국 침탈에 앞장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범기업 299개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34개 정도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미쓰이 화학, 미쓰비시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상당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사히카세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동서석유화학이란 자회사로 두고 적잖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 해에 1,800억 원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일본 모 회사로 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클로나 도요타가 한국의 빨대를 꼽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분리막에서 세계 1위였던 아사히카세이는 한국의 국산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직후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에게 소싱을 확대하자 아사히카세이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나인 W스코프에게 특허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W스코프는 2005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뛰어들었던 회사입니다. 1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내 배터리 3사도 해당 기업의 분리막으로 시선을 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이 업체에게 주문을 확대하자 아사히카세이가 즉각 움직였죠.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특허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2중, 3중의 특허를 걸어놓기로 유명한데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꼼수를 써온 바 있습니다. 아사히카세이가 가장 많은 분리막 특허를 가지고 있어 거미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아사히카세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막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또 다른 한국 업체의 급성장에 2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한국 SKI 테크놀로지 SKIT가 치고 나온 것인데 26% 점유율로 1위를 해버렸죠. 반면 아사히카세이는 23%로 2위, 일본 도레이 23%가 3위를 했습니다. SKIT는 2019년 4월 물적 분할을 통해 출범한 SK이노베이션 SK온의 소재 부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분리막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 시험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00% 국내 기술로 첨단 장비를 추가해 효율을 40% 높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장비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일부 파견되어 있었는데 SKIT는 이들이 설비를 보지 못하게 초대형 가림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공장을 방문하면 그들이 최신 설비를 가리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세계 유일의 최신 장비를 일본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정도가 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도레이와 아사히카세이는 한때 슈퍼갑으로 통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업체들이 쓰고 남은 분리막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가격 또한 제곱미터당 4,000원을 받으며 한국에 바가지를 씌워왔습니다. 하지만 SK가 더 좋은 품질의 분리막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역전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중 분리막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죠. 배터리의 피와 살이, 음극재와 양극재라면 분리막은 혈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 구멍으로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타고 넘나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많은 구멍이 있느냐가 분리막의 품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분리막은 일본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분리막을 사러 일본을 방문하면 당신들이 배터리를 아느냐는 면박을 주곤 했죠. SK가 분리막 시장에 뛰어든 것도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습식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고 2005년 충북 공장 가동에 돌입하며 분리막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축차현신 공법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도입한 것인데 이는 스카치 테이프 등을 만들 때 쓰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공중에서 분리막을 사방으로 당겨 기공을 만들어 왔는데 이는 분리막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이 공법은 정해진 비율로만 분리막을 잡아당길 수 있어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축차현신은 롤러를 통해 분리막을 좌우로 한 번 상하로 한 번 늘리는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분리막 표면이 마모되고 오염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표면을 청소하는 공정을 도입해 이것도 극복해냈죠. 고객 요구에 맞춰 분리막 두께와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 초창기 SKIET가 SKC에 분리막을 소량 납품하기 시작하자 아사히카세이는 SKC에 공급하던 물량을 전량 끊어버리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0년대 말 일본 분리막을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잇따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졌고 이는 SK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노키아가 SK 분리막을 채택하자 시장에서의 위상은 급상승했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니, 파나소닉, 산요 등이 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준비되면서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2010년 세라믹 코팅 기술 CCS이 개발됐고 이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줬죠. 세라믹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변형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이를 막고자 분리막을 두껍고 튼튼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SK가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리막을 생산한 것입니다. SK 분리막을 적용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거의 없죠. 17. 반면 도레이와 아사히카세이 분리막을 썼던 업체에서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SK 분리막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SKIET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2019년 800억 원대에서 매년 상승해 내년에는 3,2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사히카세이의 손익은 2019년 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사히카세이는 최근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기존 대비 20%부터 30%나 가격을 할인해 줄 테니 한국 소재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습식 분리막을 이용해 달라고 사정해 온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1.3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죠. 아사히카세이는 자국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에 분리막을 주로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 대비 파나소닉의 성장률이 더디자 한국 업체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시장에서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의 성장률은 다른 업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50%부터 1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반면 파나소닉은 33%에 그친 것이죠. 게다가 SKIET의 분리막 판가는 0.9달러가 채 되지 않아 아사히카세이의 가격 인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SK의 생산량은 아사히카세이보다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폴란드 1공장 건설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4공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시장 점유율을 43%로 끄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사히카세이 또한 지난해 300억엔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중국 상해은첩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한국을 다시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SK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리막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관리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아사히카세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그 후 일본 르네사스에 생산을 위탁해 위기를 넘기려 했는데 르네사스조차 해당 물량을 받은 직후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참사가 발생했죠. 결국 생산하기로 했던 물량은 만들지도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클릴룸 등의 손상이 심해 기존 공장의 복구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19일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일본이 똑바로 안 하니 한국이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기 위해 꿈들대는 곳은 일본 기업일 뿐입니다. 2월 22일 일본에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규탄 집회가 한국에서 열린 바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피켓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그 입 다물라. 지금 이런 말을 일본 측에 전달해주고 싶습니다.